딩동. 박민수는 멍하니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죽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차가운 눈빛. 그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화면 속 안에는 그저 민수를 뚫어져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민수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막한 복도만이 그를 맞이할 뿐.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복도의 모습만 화면에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민수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화창한 오후 그는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톡톡 채소 써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올린 팬에서 지글지글 볶는 소리.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 민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슷해.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내와 나누는 마지막 일상적인 대화가 될 줄은. 그날 밤 11시경 수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들이 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 소리가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민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고 때때로 흐느끼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의 동생 영호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많이 힘들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와 같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누나가 형부를 많이 사랑했다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로에 민수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드물다고 정말 금슬이 좋았는데 안타깝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수진이가 좋아했을 거라고 인사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난 후에야 민수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쿠션들, 텔레비전 위에 올려진 작은 화분, 냉장고에 붙어있는 쇼핑 목록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수진의 이름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현관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민수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확인해 보았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들린 소리인가 생각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도마 위에서 무언가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수진이 채소를 썰 때 나는 그 익숙한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마도 칼도 그 어떤 채소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에게 할 일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환청이 들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침실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수진이 쓰던 베개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자리에만 누웠습니다. 베개에서는 여전히 수진이 쓰던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기를 트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까지.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사는데 누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샤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 문 앞까지 가서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욕실 안은 깜깜했고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샤워부스는 말랐고 수건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며 민수는 화장실 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얼굴이 맞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민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기묘한 미소를. 실제 민수는 무서워서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급히 불을 끄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울에는 평범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거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수진이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밀폐용기에 담긴 김치, 조림, 나물들. 이제는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우유 한 잔만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컵을 씻으려고 싱크대에 놓는 순간 물이 저절로 틀어졌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찬물에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도꼭지를 만진 적이 없는데도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손잡이를 돌려 물을 잠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 모든 곳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자주 앉던 소파 자리가 그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쿠션이 살짝 눌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쿠션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눌려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기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잃어서 그렇다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제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오후에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몇 가지 샀습니다. 휴지, 세제, 라면 같은 것들. 수진이 살아있을 때는 늘 그녀가 장을 봤었는데 이제는 민수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뒤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수는 또다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수진의 구두가 한 켤레 더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모든 신발이 제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진이 즐겨 신던 검은 구두가 현관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왔다가 벗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집 안을 확인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없어지거나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오직 그 구두만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수진의 친구 미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녀가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혼자 있기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최근에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이 아직도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만 했습니다. 미영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갑자기 잃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민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켜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화면이 다른 방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드라마 채널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진이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리모컨을 들어 다시 뉴스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또다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드라마 채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민수가 뉴스로 돌리면 몇 분 후 저절로 드라마 채널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는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텔레비전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또다시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했고 새벽 3시경에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식탁 위에 수진이 즐겨 쓰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설거지해서 찬장에 넣어둔 찻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고 잔 안에는 따뜻한 차까지 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찻잔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수진이 좋아하던 캐모마일 차와 똑같았습니다.
누가 언제 이 차를 우렸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착각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집안에 대고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여기 있다면 대답해달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민수는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혹시 그렇게 하면 수진의 영혼이 편히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수진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던 원피스, 카디건, 블라우스들. 민수는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함께 데이트했던 날들, 가족 모임에 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옷들을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옷을 상자에 넣으면 잠깐 후에 다시 옷장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꺼내서 제자리에 걸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4번이나 반복되자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옷을 치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옷 정리를 포기하고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수진의 화장품들과 함께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 쓰던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라도 아내의 일기를 함부로 보지 않았을 민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수진의 깔끔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같은 것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민수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민수에 대해 쓴 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간의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점점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수진이 민수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는 것,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다는 것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수진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일기를 더 읽어보니 수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회사 후배 소영과 자주 만난다는 것,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다는 것, 심지어 민수가 소영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일기에 직접적으로 불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슬프다고, 외롭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이 죽기 하루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민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혹시 수진의 죽음이 정말로 급성 심장마비였을까요? 그 순간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리는 침실 문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너머로는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숨을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침실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내가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나타났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그때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일기장을 보더니 다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에서 민수는 수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왜 자신을 배신했느냐고. 민수는 두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표정이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올수록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진이 민수 바로 앞에 서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기가 불안정한 것처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원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민수의 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꼭 감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민수의 뺨에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다는 듯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수진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짙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메아리치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할 때 그런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민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다음 말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수와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늦게 들어올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묻고 싶었다고, 정말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날도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걸려고 해도 대충 대답하고 돌아누웠습니다. 그때 수진의 심장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배신당한 마음, 외로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심장마비였지만 진짜 원인은 민수의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이 수진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수가 우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민수가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수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이자 민수의 불륜 상대였던 그 여자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소영에게는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요? 소영이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오빠를 만나러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소영을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소영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고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영이 들어오는 순간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발한 소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도 어딘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소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상태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집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와보는 곳처럼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소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느냐고, 외롭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마치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대충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수진과의 일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안을 구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부엌, 화장실, 침실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간 소영은 화장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수진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수진의 일기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민수가 방금 전에 읽고 바닥에 떨어뜨린 그 일기장을 소영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일기장을 뺏으려 했지만 소영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찾던 것을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 일기장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오빠와 자신의 관계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소영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소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소영이 일기장을 덮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빠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수진 언니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소영이 수진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마치 방해물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소영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자신들의 불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수진 언니의 선택이었다고, 자신들이 직접 해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소영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소영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소영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수진의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수진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수진이 자신들의 관계를 알게 되도록 일부러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일부러 민수와 만났다고, 수진이 보는 앞에서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소영에게 선물을 사주는 현장도 수진이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목적은 수진이 충격을 받아서 민수와 이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이혼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영이 의도적으로 수진을 괴롭혔다는 것, 그래서 수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소영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똑같다고, 수진 언니를 배신한 것은 오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탓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이렇게 추워졌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영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실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뿐만 아니라 소영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고. 어둠 속에서 소영의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서워하며 민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거의 똑같아 보였지만
그 표정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소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소영은 수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느냐고, 정말로 자신이 죽기를 바랐느냐고 했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주변 온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소영의 숨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부러 민수와 애정 표현을 한 것, 자신이 자주 가던 상점에서 민수와 쇼핑하는 모습을 보인 것,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도 민수와 만나는 모습을 과시한 것까지. 소영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때 수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영이 민수를 진짜로 사랑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걸까요? 수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소영은 민수가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회사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예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인 소영을 버렸습니다. 그때 소영은 큰 상처를 받았고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영은 행복한 부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배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수와 수진 부부도 그런 소영의 타겟 중 하나였습니다. 소영이 민수의 회사에 입사한 것도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소영에게 자신은 그저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에만 그랬다고 나중에는 정말로 민수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더욱 무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소영이 민수 이전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의 부인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그 중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연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자신의 과거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영 때문에 수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소영의 복수 게임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소영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소영의 목에 손이 닿았습니다. 소영은 숨을 쉬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손이 소영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지금까지 파괴한 가정들의 아픔을 모두 느껴보라고, 그 부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소영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벽에 내던져졌습니다. 소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핸드폰이 저절로 켜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지금까지 파괴했던 가정들의 남편들에게 연락이 가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영의 진짜 정체가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제 소영의 모든 거짓말과 조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복수가 이렇게 완벽하고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영이 받을 만한 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민수에 대한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을 때 수진은 천천히 민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어딜 가도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에게 했던 것처럼 무서운 복수를 할 것인지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수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그렇게 의미 없었느냐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었느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 생활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과의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에 지쳐서 새로운 자극에 이끌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민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민수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던 것, 민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준 것, 민수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민수의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정말로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수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자신도 민수가 소영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수가 더욱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여러 번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항상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죽기 직전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소영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소영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우연히 소영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민수 부부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소영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민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진의 심장이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가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구하려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수진은 민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손이 아니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수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 민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계략에 빠진 것이라고 민수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수진의 용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끝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함께할 수 없다고 민수는 이제 혼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민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무슨 뜻인지 묻자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거기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소영이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와는 끝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라고 했던 그 말을. 민수는 수진이 쓰던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서랍장에서 그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보낸 안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 중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메시지는 소영의 진짜 정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소영이 지금까지 파괴한 가정들의 목록, 그녀의 진짜 이름, 그리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민수는 이 정보를 누가 수진에게 보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메시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발신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영의 이전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소영과 바람을 피우다가 가정이 파괴된 후 그 여성은 소영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또 다른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진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을 보니 수진이 죽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메시지를 받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까지.